아버지, 공기 좋은 데서 잠시 쉬다 오세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집도 맡기고 돈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속 폐가였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나는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효도의 얼굴을 한 계획된 유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노인이 평생 믿어온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장수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투박했고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흙대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의 다른 집등이 켜지기도 전에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 장화를 신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길을 보러 나갔고 눈이 오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밭을 지켰습니다. 몸살이나 뼈마디가 쑤셔도 그는 땅을 놓지 않았습니다.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아. 흘린 땀방울만큼 정확히 돌려주는 건 이 세상에 흙밖에 없거든. 아내를 사별하고 난 뒤 장수의 하루는 눈에 띄게 단조로워졌습니다. 말동무가 사라진 텅 빈 집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고 저녁상은 늘 찬물에 만밥 한 그릇과 김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쓰럽게 보았지만 그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번듯하게 사업을 한다는 외아들 진호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내 인생 농사는 끝난 거다. 진호가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지. 장수는 그 믿음을 평생의 진리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진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약값을 아껴 학비를 보태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는 1분을 채 넘기지 못할 만큼 짧았지만 장수는 그것이 아들이 성공해서 바쁘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 진호야. 바쁘면 좋은 거지. 밥 잘 챙겨 먹고 몸만 챙겨라. 아버지는 걱정 마라.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가라앉아 있어도 장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가 조상 대대로 일구어온 논밭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장수는 처음엔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든 평생 만져온 흙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저 섭섭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평소 인사도 없던 이웃들이 찾아와 장수 씨,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셨네라며 비싼 밥을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은 축하라기보다는 누군가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본 뒤에 짓는 탐욕스러운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되던 날 장수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노인이 평생 구경도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서울에 있던 아들 진호가 예고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번듯한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장수는 아들의 몰골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얼굴은 왜 이래? 어디 아픈 거냐? 진호는 대답 대신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평생 자신만만했던 아들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동업자 놈이 돈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막으면 전 감옥에 가야 할지 몰라요. 진호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아내와 아이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장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땅에 묻고 산 그에게 아들의 위기는 곧 자신의 파멸과 같았습니다.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돈,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모시고 갈게요. 거기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끝까지 효도하겠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전부 제가 책임질게요. 장수는 봉투 속의 서류를 보며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런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하냐? 자식과 부모 사이의 계약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며느리도 잔소리 못하고 아버지도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드린다는 내용도 다 넣었습니다. 장수는 종이 위에 또박또박한 글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효도를 종이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죽겠다는 아들을 살릴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밭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자식 살리는 게 부모 일이지.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장수는 스스로에게 위험한 변명을 건네며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진호야,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정말 내가 편해지는 거냐? 너희 가족 다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죠,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이제 고생 끝내고 서울에서 귀하게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장수는 그 차이를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장수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양 의무, 생활비 지급, 주거 제공. 문구들은 단호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들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인생에서 이제와 돈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외로워지면 이 종이가 나를 지켜주겠지. 그래, 알았다.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지.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멈췄지만 장수는 끝내 이름 석자를 적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유난히 크게 번졌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장수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일군 땅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권위까지 함께 넘겼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시 절 믿어주실 분은 아버지뿐이에요. 서류는 제가 잘 챙겨서 내일 당장 서울로 올라갈 준비할게요. 진호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안도보다 드디어 끝냈다는 묘한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수는 조상들의 위패 앞에 엎드려 죄송한 마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살렸다는 위안이 그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낯설고 화려했습니다. 장수는 뒷좌석에 앉아 아들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손주 재롱보험이여. 편안히 눈 감으면 되겠지.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 시골집의 흙냄새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짐은 여기 작은 방에 두세요. 저희 집이 좁아서 좀 불편하실 텐데 어쩌겠어요. 수연이 가리킨 곳은 끝에 있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환기용으로 난 작은 구멍이 전부였고 해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있을 곳만 있으면 된다. 너희들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지내마.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규칙은 장수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공간이었고 장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보란 듯이 청소기를 돌리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어느새 거실은 장수가 지나가는 곳이 되었고 그의 자리는 작은 방 안으로 철저히 좁혀졌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달라진 아들의 말투였습니다. 아버지, 거실에 나오실 때는 양말 좀 꼭 신으세요. 발 냄새 난다고 수연이가 힘들어해요. 그래. 내가 조심하마. 장수는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관리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던 장수는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아들 부부의 낮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 명의 이전 확실히 된 거 맞죠?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걱정 마. 서류 다 끝났어. 이제 이 아파트도 남은 보상금도 다 우리 거야. 그 말 끝에 묻어있던 안도감이 장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수는 거실로 나가지 못한 채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수의 위치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으로 나간 장수는 경악했습니다. 냉장고 손잡이에 시커먼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앞으로 냉장고는 제가 관리할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식비가 감당이 안 돼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날 밤 장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자물쇠 옆에는 낮에 남은 찬밥이 조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장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산 아파트고 자신의 돈으로 채운 냉장고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당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상에는 늘 말라비틀어진 반찬 한두 가지만 놓였고 장수는 소화도 되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장수의 통장마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아버지가 큰돈 들고 계시면 위험해요. 필요한 돈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진호야, 그래도 내 약값이나 용돈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아버지!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자꾸 절 못 믿으세요? 지금 저희 집 사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존경은커녕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장수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돈은 권력이었고 그 권력을 아들에게 넘겨준 순간 장수는 권리를 잃은 노예와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장수는 작은 방에 앉아 자신의 굽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을 일굴 때는 자랑스러웠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식에게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어. 내가 뭘 믿고 여기까지 왔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배제라는 것을 장수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수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를 고립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장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 공기 때문에 기침이 심하시잖아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시고 제 지인이 시골에 아주 경치 좋은 요양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딱 한 달만 쉬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아버님. 거기 공기가 그렇게 좋대요. 저희가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서 찾아뵐게요. 장수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얘들도 불편하겠지. 잠시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며칠 뒤 진호는 장수를 차에 태우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진호는 갑자기 마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이랑 간식 좀 사드릴까요? 거기 가면 불편하실까 봐요. 장수는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장수가 생각한 요양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기슭 아래 다 무너져가는 낡은 빈집이었습니다. 잡초가 마당을 점령했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폐가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진호야, 여기가 어디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맞느냐? 아버지, 며칠만 계시면 제가 사람 불러서 수리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짐 좀 푸세요. 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요. 진호는 장수의 낡은 가방 하나를 마루에 던져두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갈게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장수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장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뼈저리게 추웠습니다. 장수는 얇은 혼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나를 여기다 버린 거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흘째 되던 날 장수는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장수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시네요. 문자를 남겨뒀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장수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장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서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장수는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퇴근하는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아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호야, 진호의 얼굴은 반가움이 아니라 짜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 계시라니까. 왜 자꾸 일을 만들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거기다 버린 거 아니냐?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진호는 현관문을 반쯤 열고 장수의 진입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때 안에서 며느리 수연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버님 한 분 모시는 게 얼마나 큰 짐인지 아세요? 병원비에 약값에 저희 생활비 다 거덜난다니까요. 그 돈 원래 다 내 돈이었잖니? 너희가 가져간 보상금이 얼마인데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고 법적으로 제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셨잖아요. 제가 부양한다고 했지. 꼭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장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가 살린 내 자식이 이제는 법을 운운하며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법을 말했느냐? 부양을 안 하면 증여도 무효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구나. 해보세요. 변호사 살 돈은 있으세요? 이미 통장도 다 저한테 있는데 어서 가세요. 동네 창피하니까.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그 문은 집의 문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장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의 비웃음 소리가 문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원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나선 장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수십 개로 갈라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억울해서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다. 장수는 그대로 눈 쌓인 보도블록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또다시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 연락해봤는데 아예 응답 거부로 등록해달라고 하시네요. 다른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젠 나한테 자식은 없습니다. 장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 컸습니다. 자식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기묘한 차가움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서명했던 효도 계약서, 생활비 입금 내역이 전무한 통장, 그리고 아들의 폭언이 녹음된 휴대폰. 장수는 병상 옆 테이블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날짜, 아파트에서 쫓겨난 시간, 아들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했지. 내가 보여주마. 법이 누구 편인지. 그는 병원을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잡초를 뽑아내던 농부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장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는 노인의 꼼꼼한 기록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보통 가족 간의 문제는 증거가 없어서 힘든데 이건 정말 명확합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아드님이 전혀 이행하지 않으셨네요. 매달 주겠다던 300만 원은커녕 약값도 못 받았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저를 시골 폐가에 버리던 날 아들이 한 말입니다. USB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냥 죽은 듯이 계세요. 그래야 우리도 살죠. 서울 집 찾아올 생각일랑 마시고요. 최근 대법원 판례도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장수는 소송을 준비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이 증거가 되어 돌아오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호소하는 대신 문장과 숫자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아들 진호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피고 이진호 사유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장을 받은 아들은 그날 밤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치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남들 눈은 무섭고 내 아비가 길에서 얼어 죽을 뻔한 건 안 무섭더냐? 법대로 하라며. 그래서 법대로 하는 중이다. 며칠 뒤 진호는 직접 장수가 머물고 있는 임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이상하게도 그 눈물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끝내 한 번도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수는 아들의 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옆에서 자꾸 부추겨서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당장 서울집 방 큰 걸로 다시 꾸미고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릴게요. 장수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호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고 슬쩍 확인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장수는 섬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손해를 막으려는 장사꾼의 계산이었습니다. 당신, 일단 빌어서라도 소송 멈춰야 해. 아파트 날아가면 우리 끝이야. 장수는 우연히 보게 된 그 문자 메시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호의 사과는 연극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끝까지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돈으로만 보는구나. 돌아가라. 재판장에서 보자. 아들은 장수의 단호한 태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놓친 내가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네. 해보세요. 이기나 지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장수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모두 잘라냈습니다. 최종 재판날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호 측 변호사는 원고가 평소 치매 증상이 있어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시골집은 요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수 측 변호사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 앞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증여받은 보상금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금융 내역과 며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노인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충 시골에 던져두고 우리끼리 즐기자. 그 돈이면 우리 애 유학 보내고도 남잖아. 걱정 마. 이미 4명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귀찮게 굴면 경찰이라도 부르지 뭐. 판사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판사는 장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장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짐으로 여겼다는 사실을요.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 이진호는 고의적으로 부양 의무를 회피했으며 원고의 재산을 탈취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증여 계약의 전면 취소를 명하며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판결한다. 진호는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며느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장수는 그 광경을 뒤로하고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긴 싸움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판결 이후 장수는 자신의 명의로 되찾은 돈을 정리하여 작은 지방 도시에 소박한 집을 샀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당이 있고 텃밭을 일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장수가 마당에서 상추 모종을 심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문을 열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의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대출금 연체로 아파트도 차도 다 압류당하고 며느리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며
비참한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피는 못 속이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장수는 무릎을 꿇고 발을 붙잡는 아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졌을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버린 그날 밤에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법대로 하라고 해서 법대로 살아남은 한 노인일 뿐이다. 아버지, 그래도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시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세요? 냉정한 게 아니다. 너는 책임을 배워야 해. 나는 평생 땅을 일구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배웠다. 너도 이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인 거다. 장수는 천천히 아들의 손을 떼어내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오열 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들려왔지만 장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텃밭으로 돌아가 흙을 만졌습니다. 효도는 계약이 되는 순간 끝나버리지만 부모의 존엄은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장수는 평생의 마지막 농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장수는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땅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장수는 다시는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이야기 하나를 더 놓아두고 가겠습니다.